소미노키나리님 어서오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부분부터 틀게요. 어제 아마 단기 알바 마지막에 한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방송 알림할게요. 몽알님 어서오시고요. 인테리어님, 파리원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금요일인데 아무튼 금요일인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조금 긴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 금요일인데 맛있는 거 좀 드셨나요?
아니, 그 뭐야. 아침부터 또 샐러드를 먹었는데, 오늘은 살짝 고삐가 풀려가지고, 저녁에 가족끼리 치킨 시켜 먹었는데, 몇 조각 먹었습니다. 사슴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사탕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 눈이 감긴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귀신을 자주 본 분이라고 합니다. 현토치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을 자주 봤어요. 어릴 때는 심지어 사람과 귀신을 구분하지 못해서 친구들한테 저기 아저씨 왜 서 있지? 저기 아줌마는 왜 우리 보고 있지?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놀림도 당하고 기분이 나쁘다며 따돌림도 당했어요. 중고등학생 땐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그런 존재들이 보여도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뭐 저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었으니까요. 가끔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시비를 거는 깡패 형님들이 야, 뭘 봐? 하는 것처럼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긴 했지만 무시하면 끝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매우 피곤하거나 술에 취해 있을 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까불거리는 음성이었고 6살 정도의 남자 꼬마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꼬마아이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해주었죠. 제 앞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으면 야야, 저 아저씨 며칠 있다가 큰 사고 난다? 네가 말해주면 살 수도 있고 아님 너랑 나중에 구경 갈까? 라는 식으로 말했고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항상요. 괜히 엮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11년지기 친구와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때 꼬마아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야야, 쟤 며칠 있다가 가족이 다 같이 파묻히겠는데? 이때까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무시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제가 위험하다고 해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있는 친구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은근슬쩍 물었죠. 용아, 너 혹시 며칠 안에 가족끼리 어디 가냐?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놀라면서 대답하더군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전에 얘기했었나? 이번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서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했지. 친구의 그 말에
저는 당장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친구라 제가 귀신을 보는 것도 꼬맹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사색이 되어서 바로 집에 전화해서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이번 여행은 조금 미루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네 가족 모두 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남과 동시에 미치듯이 머리가 아파오며 온몸에 힘이 빠졌고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쁜 느낌이 저의 몸을 감쌌습니다. 꼬맹이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와 함께요. 그날 저는 친구에게 엎혀서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뒤 저는 다시 꼬맹이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군복무를 대신해 전라남도에 있는 한 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꼬맹이에게 시달리는 채로요. 그날은 특근이 있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해서 무척이나 힘든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은 쉬는 날이었고요. 같이 일하던 형님이 오늘 고생했으니 술 한잔 하자고 하셔서 술 한잔하고 가서 푹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형님과 술자리로 갔습니다. 유독 피곤했던 날이라 그런지 빨리 취기가 돌았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저와 형님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역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자취방으로 가려면 한 골목을 지나야 했어요. 집으로 가기 위해 그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꼬맹이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요. 꼬맹이는 계속 제게 말했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술도 취했겠다. 주변에 사람도 없겠다. 저는 화가 나서 뭔진 모르겠는데 제발 좀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보시는 글이라서 순화해서 적긴 했는데 실제로는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서러워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하얀 머리를 뒤로 넘겨서 비녀를 꽂고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고 위아래로 하얀색 개량 한복을 입으신 선한 인상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젊은 친구가 힘들겠네. 많이 힘들지? 그 상황에서도 저는 들키기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마다 이상한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를 지나쳐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거 내가 없어지게 해줄게. 나 따라와 총각.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없어졌고 조금 전까지 미칠 것 같던 마음이 잠잠해져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걸었는진 모르겠지만 좁은 골목길 끝에 초록 대문집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할머니는 끼익하고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뒤돌아서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들어갔어요. 이윽고 조그만 방 안에 갔는데 그 방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탁상 위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는 아늑한 느낌의 방이었습니다. 탁상을 사이에 두고 할머니와 마주보고 앉았어요. 잠시 뒤에 할머니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쫓아버리는 건 총각이 할 일인데 내가 나타나긴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한번 만나볼 텨?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제가 끄덕이는 걸 보신 할머니는 본인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 촛불에 태우시며
무슨 말을 읊조리시더니 할머니의 옆으로 뭔가가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태는 점점 모습을 갖추어 색동 저고리를 입은 남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겉모습만 봤을 땐 그저 귀여워서 아빠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읊조리는 걸 멈추시고 이젠 둘이 알아서 해. 내가 할 일은 이게 끝이야. 라고 하시며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꼬마아이 둘이 남았습니다. 그 꼬마는 제 심정도 모른 채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롭힌 애인데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침묵을 먼저 깬 건 꼬마아이였습니다. 야야, 내가 그렇게 싫어?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꼬마아이는 오히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내가 돈 엄청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데 싫어? 싫어. 그럼 나 갈까? 아까 그 할머니가 나보고 가라던데. 이 대화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억은 잘 안 나요.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신 할머니를 보고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을 땐 꼬마는 사라졌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끝났으니 총각도 집에 가. 나도 자야겠어. 라고 하시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연거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술도 먹고 잠도 못 잤는데 몸이 굉장히 개운했고 그 이후로 귀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꼬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명절에 식구들과 함께 친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할머님과 옛날 앨범을 보시면서 추억에 젖어 계시길래 저도 우연하게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앨범 사진 속 할머니가 제가 그날 봤던 할머니였거든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놀라 아버지께 이분이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증조 할머니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증조 할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여쭈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무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자신을 모시는. 증조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딸 3명 중 1명에게 무당일을 넘겨주시기를 바라셨대요. 하지만 셋 모두 원치 않아 결국 아무에게도 물려주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기가 약했던 저에게 동자신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힘들어하던 저를 지켜주기 위해 할머니가 오셨던 것 같고요. 아이고, 우리 대나님 어서 오시고요. 구름하늘 위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밤님 어서오세요. 언제 출발하나요? 방금 끝났습니다. 이제 쿨타임이에요. 주식 쿨. 환타님 어서오세요. 연진이님, 어이쿠님 어서오시고요. 금요일인데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약간 유명한 얘기죠. 목동역 스크린도어. 엄청 옛날에 했던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서 목동역 스크린도어 이야기입니다. 배그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목동역 스크린도어입니다. 목동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라서 막차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승객과 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플랫폼을 둘러보는데 맨 끝에 있는 스크린도어가 열려있더랍니다. 친구는 고장인가 싶어서 상황실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도어가 열려있네요? 어디? 오목교 쪽 맨 마지막? 네, 보셨어요? 제가 일단 강제로 닫아볼까요? 아니, 일단 놔두고 그냥 와. 그리고 난 뒤 돌아보니 문이 닫혀있더랍니다.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넘어갔지만 직원분이 그 위치를 바로 알았던 게 조금 걸리더래요. 그 이후 3달 뒤 이번에도 야간 근무라서 마지막 정리를 위해 내려갔는데
또 마지막 스크린 도어가 열려있더랍니다. 또 고장인가 싶어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렸는데 스크린 도어와 승강장 사이에 떨어질 듯이 있는 운동화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키맥스 딱 한 장만요. 술 취한 취객이 놔두고 갔나 싶었는데 마침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는데 저번에 그 스크린 도어 또 열려있네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운동화가 가운데 있어요. 아마 운동화가 껴서 열렸나봐요.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담당 직원이 황급한 목소리로 야야야 춥지 말고 그냥 두고 나 기다려야 돼? 친구가 보기에 그 운동화가 귀신이라던가 아님 뭐 무섭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 운동화는 말 그대로 운동화였다고 합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운동화였고 심지어 누가 접어서 신었는지 뒤쪽에 접혀있는 흔해 빠진 운동화 말이에요. 뭘 이런 거 가지고 직원이 달려오나 싶더랍니다. 혹시 누가 저쪽으로 떨어졌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머리를 내밀어 아래를 보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직원이 오버하나 보다 싶어서 운동화를 주우려 하는데 운동화가 안 움직이더래요. 처음에는 껌이라도 붙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정말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더래요. 그때 저쪽에서 직원분이 뛰어오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뺨을 때리더니 괜찮냐고 하더랍니다. 황당 그 자체인 거죠. 화가 나기보단 멍해서 왜 때리세요? 라고 물으니 아무 말도 없이 일단 집에 가라고 해서 그냥 집에 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친구가 직원분께 물어보니 그 친구가 앉아서 운동화 한쪽을 잡고 있었는데 스크린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반대쪽 한쪽을 잡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잘못하면 제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고 귀신에 홀린 건 아닌가 싶어 뺨을 마구 때렸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예전에 스크린도어가 세워지기 전 한 여자아이가 지하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자친구와의 다툼에 홧김이라곤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외에도 사고가 많더랍니다. 나이 드신 한 분은 그 스크린도어 뒤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유리를 두드리며 아저씨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늦게 내렸어요. 라고 소리치더랍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 상황실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크린도어 뒤에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걸요. 그리고 다시 유리를 봤을 땐 아무도 없었고요. 또 한 분은 신입 시절 스크린도어가 열려있는 CCTV를 똑같이 봤는데 웬 여자애가 스크린도어 뒤에서 머리만 내밀고 CCTV를 쳐다보며 씩 웃고 있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눈을 감았다 다시 뜨니까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자주 열린 스크린도어를 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분장님 어서오시고요. 백수님, 현도치님, 이호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양양님 어서오시고요.
얼마만인지 요즘 일찍 잠들어서 못 왔어요. 오늘은 웬일인지 오셨네요.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또 페북에 무서운 얘기 안 올라왔나? 고삼님 어서 오시고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 수련회기다. 아, 이거 하리 친구 항상 졸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원래 뭐지? 옛날에 방송했을 때 맨날 11시에 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전향하다 보니까 자는 시간도 조정이 된 건데 당연히 졸리죠. 오늘은 그래도 쇼핑 갔다 오느라 나 짬도 안 잤다 보니까. 옷은 안 샀고, 옷 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갔다 왔습니다. 그냥 어차피 옷은 또 다음에 사면 되니까. 오늘 원래 저녁에 외식하러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래. 그래서 안 가 했는데 뭐 다음에 가던가 하겠죠. 그래서 다음 거, 이게 뭐냐면은 약간 학교 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한다 했잖아요. 약간 학교 괴담 서타일로다가
이거는 썰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썰을 푸는 형식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학교 괴담 썰입니다. 우리 학교 이야기도 있고 다른 학교도 들어보고 싶어서 쓰는 거야. 참고로 나는 현재 대구의 한 여고에 재학 중이지. 근데 이건 내 경험담이 아니라 선생이랑 제자 사이에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야. 우리 학교에 이야기 보따리 같은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셔. 근데 사실 그 쌤이 우리 학교 출신이거든. 숙명여대에 나와서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쌤이지. 우리 쌤이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이실 때 이때 큰 사건 하나가 터졌었대. 세계 지하철 사고 3위인 상인동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1995년 4월 28일. 선생님이 진짜 완벽하게 기억하더라. 워낙 피해가 커서. 재산 피해 규모도 크지만 인명 피해가 너무 컸었던 사고이지. 우리 학교야 뭐 상인동 그쪽 학군이 꽤 오던 학교라서 이 사건으로 인한 괴담이 한두 개쯤은 나돌더라고. (1995년) 때 우리 쌤은 고3이었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문과생이었지. 그래서 늘 좀비같이 7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와서 EBS 강의를 듣고 평소처럼 친구와 같이 사이다나 뽑아 마시려고 옥상에 있는 간이 매점으로 가는 중이었지. 친구랑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시꺼먼 연기 기둥이 보였대. 2-3개 정도? 꽤나 먼 거리였는데도 그렇게 잘 보이니까 의심을 할 만도 한데 고3한테는 그런 거는 아웃 오브 안중이지. 그냥 연기 오나 화재가 일어났으려나 하고 생각하고 사이다를 뽑아서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체 방송이 나오는 거야. 급한 목소리로 지금 모든 학생들은 반에 모여주길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 근데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거든. 쌤도 어리둥절해하면서 교실에 갔지. 오면서 몇몇 쌤들과 만났는데 평소와 다르게 담임 반으로 뛰어갔다는 거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쌤도 있었대. 담임쌤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인사도 안 받고 실장한테 학생들 체크하라고 지각한 애들 있는지 보라고 했지. 쌤 반은 그때 전부 와 있었대. 담임쌤의 행동이 이상해서 실장이 쌤, 뭔 일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상인동 1호선 근처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말해주었어. 애들 반응은 그렇구나, 큰 사고구나 이 정도였는데 쌤은 소름이 쫙 돋았었지. 자기가 보았던 방향이 상인동 방향이었는데 여기서부터 한 4km 정도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 정도 크기의 연기기도 수근수근 거리면서 반에서도 난리가 났지. 딴 반에는 심지어 아직 안 온 애들이 몇 명이 있어서 교무실은 그야말로 대란이었어. 문제는 전화라던가 그런 것도 잘 안 됐고 시민들은 완전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복구고 뭐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의 현장이었다고 하더라. 근데 야자만 안 하고 애들을 보냈대. 물론 상인동 근처거나 무서워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 집으로 보내줬지. 그땐 정문에 애들을 데리러 온 부모님 차로 잠시 교통대란도 있었다고 해. 여튼 그런 참사가 있고 난 다음 날에 학교에선 등교 시간을 늦추고 2-3시에 학생들을 귀가조치 시켰어.
학교에 와선 몇몇 애들은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몇몇 교사분들은 아예 학교에 나오시지도 않으셨어. 한창 수업을 하는데 방송으로 심화반 애들을 불렀대. 심화반 비스무리한 건데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고 이때 교육제도상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려면 본고사라는 걸 쳐야 되는데 이게 어렵대. 그래서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문과 일반, 이과 일반씩 만들어서 운영 중이었던 거지. 모여서 쌤이 잠시 회의를 한 게 그때 당시가 4월이었대. 말이 4월이지 고3이고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 그래서 애들 보고 너희들 사고 때문에 지금 모두 빨리 귀가 조치 시켰는데 너희들은 집에 갈 거니 아니면 남아서 야자 할 거니? 라고 물었대. 그래서 대부분이 야자를 한다고 전부 다 남았대. 의지의 선생님과 그 친구들은 기어코 10시 반까지 남겠다고 해서 본고사 대비 수업을 마치고 자습을 하던 날, 바로 옆까진 아니었는데 바로 위층이나 두세 반 떨어진 반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대. 근데 모든 학생은 집에 가고 오직 감독 선생님이 계신 3층 교무실과 자습 중인 심화반 문이과 두 반만이 불을 켜고 있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때가 9시 50분이었는데 노랫소리라니. 더군다나 한 명이 아닌 여럿의 합창소리였어. 목소리가 참 고왔대. 외국의 소년소녀 합창단처럼. 거기다가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도 들렸대. 쌤이 피아노를 6년 배우면서 악기 소리를 정확히 아셔서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확신하셨지. 그래서 도중에 문제를 풀다 말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서 바로 창문 밖을 내다보았대. 그런데 그때 노래가 갑자기 끊긴 거야. 그래서 환청인가 싶어서 다시 자리에 앉아 멍을 때리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단 3마디 정도가 무한 반복으로 장조는 아닌 단조이고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고 그 두 번째에 다시 급하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위, 옆, 다른 학교를 전부 살펴봤어. 노랫소리가 다시 끊기고 쌤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내셨지. 적어도 이 근처 자신의 학교 포함해서 3개의 학교에는 학생이 없다고, 오직 우리 학교 단 2반만 불이 켜져 있었음을. 다른 학교도 사고 탓에 일찍 마치고 하나는 실업계였거든. 이 소리는 대체 뭘까? 그 순간 쌤은 공황 상태. 그 노랫소리는 일종의 나서는 안 될 소리였지. 자리에 앉아서 식은땀을 흐르다가 멍 때리는 도중에 3번째로 다시 노래가 들려왔어. 울고 싶었지만 수학의 정석을 부여잡고 덜덜 떨었대. 이유는 다른 애들 자습에 방해가 될까봐. 하지만 의지가 충만했던 선생님은 다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려 했지만 볼 수 없었어. 봐선 안 된다고 옆통수에서 서늘한 한기가 경고를 하는 듯 했다는 거야. 순간 얼음이었던 쌤의 상태를 알아챈 건 바로 옆에 있는 베프였어. 여기서부터는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뭐야, 주인공 언제 나오는겨? 그래서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너 무슨 일 있냐고 연습장에 써서 내미니까 아니야, 별일 없어 라며 넘기려고 했대. 그런데 그 순간 베프가 연습장에 근데 노랫소리 안 들려? 라고 썼대. 소름이 쫙 돋으면서 노래의 일부분을 부르자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 이젠 아예 연습장에 쓰지도 않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오직 우리 심호반 뿐이다. 그런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이과반 애들이 부른 게 아닐까? 아니면 미쳤다고 걔들이 노래를 부르냐? 이런 식의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속속들이 반에서 들었다는 애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이상한 점은 거의 반 정도는 듣고 못 들은 애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아예 반 전체가 패닉 상태. 전부 공부하다 말고 서로서로 들은 노랫가락을 맞춰보니 전부 일치했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며 평소에 괴담을 즐겨보던 애도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괜히 남았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대. 그 문과반에 전교 1등이 있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왜 수근거리냐고 물어왔대. 그래서 쌤이 야 무슨 노래 라고 말하려는 순간 1등이 야 근데 아까부터 노랫소리 들려 나만 그래? 라고 한 것이다. 애들은 완전 당황하고 전교 1등은 워낙 청각에 예민하다고 스스로가 말하면서 귀마개를 두세 개씩 꽂고 공부를 하는 앤데 그날도 그렇듯 애들 떠드는 소리조차 안 들리게 귀마개를 꼽았는데도 노랫소리가 들린다며 불평을 하는 것이다. 네가 들었으면 그건 진짜 확실한 거다. 무슨 일이지? 라면서 애들은 허둥대기 시작. 이과반에 가서 이 기현상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전기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감독쌤이 복도불을 전부 끄는 바람에 나무가 우거져 있는 복도는 그야말로 어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더란다. 나무가 우거져 있는 복도는 복도 창문 근처가 거의 다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낮에도 좀 음지야. 이 복도가 1학년 7반, 8반 근처인데 나도 지나갈 때 시겁했었어. 급기야 애들은 서로 대책을 갈구하기에 이르렀지. 서로 공부에 방해 안 되려고 두 칸씩 떨어져 앉거나 저 뒤에 사물함에 책을 펴놓고 공부하던 애들이 중간 책상을 조금씩 더 붙여서 둥글게 중앙으로 모여 앉자고 제안을 한 것. 이때가 약 10시 10분쯤, 야자는 30분에 끝나는데 이게 불과 20분 만에 벌어진 일들이지. 다들 책은 잡고 있지만 눈은 전부 시계로 향해 있고 제발 이 시간이 빨리 가길 바라며 전부 떨고 있었대. 그 20분이 정말 2시간만 같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나던 노랫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그건 또 그거대로 무서운 상황. 10시 30분 야자가 끝나고 감독쌤이 복도의 불을 켜자마자 전부 소리를 지르며 학교를 나갔대. 뒤도 안 돌아보고. 쌤도 당황하면서 떠밀리듯 반에 나와서 주차장에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 차를 타서 이래저래 해서 정말 무서웠다면서 진지하게 말하는데 반응이 영 시큰둥했대. 고3이니까 심신이 허약해져서 헛해 보이는 거라고. 근데 쌤 엄마가 시동을 걸면서 아 근데 밤 안개가 참 심하더라. 귀여웠어. 라고 했다는 거야. 밤 안개 때문에 오면서 고생 좀 했다는 엄마의 말에 밤 안개 그런 거 없었는데 아까 내가 창밖 봤었는데 앞에 상고가 보이던데. 엄마 말대로 창밖을 봤더니 정말 안 보였대. 안개가 너무 뿌옇게 껴서 학교도 잘 안 보였다는 거야. 야, 20분 만에 이 정도 끼면 대단하네. 와 심하다. 라면서 차의 창문을 내리는데 엄마가
엄마 20분에 학교 도착했는데? 라고 하신 거야. 창밖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지 불과 10여 분도 안 됐는데 불길한 이 밤안개. 게다가 오면서 계속 밤안개가 있었다면 적어도 10시부터는 계속 껴있었다는 거고. 여튼 밤안개의 미스터리는 지나갔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 와서 다들 그 얘기만 하고 이과반에도 몇 명 들은 애가 있어서 심화반끼리 모여서 수업을 할 땐 정말 그 이야기밖에 안 했대. 근데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그날 심화반이 자습했던 날 영남중 희생자 44명의 합동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었어. 이 가스 폭발이 등굣길 출근길 시간이라 시민과 인접한 영남중의 희생이 정말 컸대. 사망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그보다 훨씬 많았지. 여튼 이 소식을 듣고 그 밤안개와 그 노랫소리의 정체가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만 설마 하고 있던 쌤에게 괴담이라던가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밤안개에 역시 영이 지나간다는 거 아니었을까? 왜 귀신도 음산하거나 안개 낄 때 나오잖아. 그럼 그 노랫소리는 물론 이건 아직도 미스터리야. 하나의 괴담, 추억일 뿐. 이건 우리 학교 실화인데 작년 일이야. 우리 학교가 여고인데 되게 낡아서 음산하거든. 야자 때는 학교를 개방해서 동네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야자 때 여자애가 미술실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무서워서 친구를 데려갔대. 미술실 복도가 진짜 길고 미술실이랑 화장실밖에 없어서 사람이 없거든. 친구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안에서 친구의 비명소리가 난 거야. 놀라서 들어가니까 애가 울고 있었대. 왜 우냐고 하니까 볼일을 보는데 위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보고 있었다는 거야. 비명을 지르니까 도망을 쳤다는데. 근데 이상한 게 밖에 있는 친구는 지나가는 걸 못 봤다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이 똑같은 화장실에서 몇 번 생겼어. 암튼 그 뒤로 그 화장실은 폐쇄했어. 하도 소문이 돌아서. 그리고 또 하나. 예전부터 1학년 3반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반 애들 중 한 명이 꼭 귀신을 봤대. 어떤 선배는 여자 끝나고 문 닫고 가려는데 청소 도구함에 어떤 여자애가 앉아있는 걸 봤다고 하고, 그 다음 해에는 한 선배가 집에 가려는데 한 친구가 엄청 빠르게 휙 옆을 지나갔대. 인사할 틈도 없이. 그래서 다음날에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걔는 어제 야자 안 했다더라. 또 하나 더 있어. 별거 아닌 1층 화장실의 4번째 칸은 항상 잠겨있어. 애들이 빛 같은 걸로 열어도 언제 보면 다시 잠겨있고. 우리 반 애들이 야자 때 심심하니까 단체로 화장실에 몰려가서 4번째 칸에다 대고 막 두드렸대. 당연히 안엔 아무도 없었는데 애들이 일찍 가자 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칸 안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났대. 그 뒤로 아무도 그 칸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아. 여고라 그런가 이런 괴담이 엄청 빨리 퍼져. 위에 1학년 3반 괴담 중에 어떤 선배는 야자를 하는데 애들이 다 가고 혼자 남아있었는데 그 교실이 복도 맨 끝에 있거든. 그 반의 마지막으로 복도가 막혀있어. 계단도 없고. 근데 복도 창문으로 어떤 여자의 머리 꼭지가 걸어가는 게 보였대.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서 그냥 사라졌대. 분명히 그 복도를 지나갔다면 교실로 들어오든가 다시 뒤돌아 나가든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학교 괴담은 아니고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괴담이야.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살한 언니가 있는데 지금도 밤 12시가 되면 관절이 하나하나 꺾인 채로 복도를 방황한대.
목에서부터 발가락 하나하나 관절 끝까지 다 꺾인 채로 말이야. 이 글의 댓글에 그 혹시 초지고 관절 귀신? 이렇게 댓글 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옛날에 그 귀신이랑 같은 귀신이 나온다는 고등학교 괴담을 3개 읽은 적이 있는데 관절 귀신으로 검색하면 나올 거라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좀 있으면 12시인데 왜 이렇게 졸리냐. 오늘은 진짜 심각하네요. 완전 졸려. 나 자면서 읽은 것 같아요. 레나님 하나하나. 여러분 12시입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역시 학교 괴담이 재밌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죠. 제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가버리는 건 좀... 그래서 꼬마 언니 어서 오시고요. 우리는 런닝맨 괴담인데 작년에 3학년 오빠 한 명이 왕따와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대. 여름방학 때. 그해 가을쯤 돼서 2학년 오빠들이 런닝맨을 했는데 런닝맨을 하다가 컴퓨터실에 꽂혀있는 의문의 책들 사이에서 유서를 발견했대. 이미 그 오빠의 유서가 공개되었고 내용도 똑같아서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유서를 운동장에서 태우고 묵념하고 나왔는데 근데 올해 또 1학년에 용감한 애들이 런닝맨을 또 했는데 똑같은 책에 똑같은 페이지에서 유서를 발견했다고 하더라. 책 이름을 말하면 저자분께 죄송하니 말하진 않겠지만 309페이지에 있었대. 그 오빠가 3학년 9반이었다고 해. 그리고 일단 우리 학교 터가 참 좋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처형장, 애기능, 시체산, 초중고가 다 붙어있는데 우리 학교가 일제 전에는 옛날에는 아기가 많이 죽었잖아. 그 아기들을 모두 학교 터에 묻었다고 해. 그래서 옛날부터 애기 귀신이 많았대. 그리고 일제 시절 초등학교 터는 처형장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애기 능과 처형당한 시체를 묻는 곳이었대. 근데 설립자님이 일본을 보고 학교를 세우게 터를 달라고 하자 귀신이 넘쳐나는 이곳을 주었대.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까 말한 일제시절 처형장 애기는 시체산 이 학교의 애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턴 우리 학교 3층 화장실 둘째 칸이 아주 유명하다. 왜냐면 아기 귀신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 자리에 애기 무덤이 있었는데 그 아기가 왕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야자하는 애들이 가끔씩 여길 지나가는데 비오는 날이면 웃음소리가 들린다 한다. 그리고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이 원뿔 석고를 깨먹은 걸 그 자리에 애기 선물로 두었는데 내 친구가 야자를 할 때 귀신을 봤는데 하얀 조각들을 가지고 노는 걸 보았다고 한다. 참고로 그 친구는 우리 반 미술쌤 담당이 아니라 원뿔 이야기를 모른다. 그리고 내가 본 건 아까 말한 3학년 1반의 언니 썰이다. 작년 이야기지만 야자가 끝나고 한 명이 너무 신난다 하면서 무다다 하고 내려가다가 2층 3학년 1반 자리 앞에서 굳어 있었대.
우리 세 명은 뭔데? 하면서 갔는데 천장에 어떤 언니가 네 발로 거미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다. 우린 시겁해서 1층까지 내려가 교무실에 들어가 쌤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아, 걔? 착한 애야.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자살한 언니의 담임이었는데 그 언니가 학교에서 자살한 뒤로 교실에 출몰한다고 한다. 해코지는 안 한다고 한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예예. 라이크토요님, 이글스님 어서 오시고요. 여기 진짜 얘기가 많긴 하다. 썰이 엄청 많아요. 뒤에서부터 봐야지. (1990년) 청량리 정신병원계단. 키야. 이거는 제목만 들어도 엄청날 것 같긴 한데 이거 전에 했었어요. 어디에요? 어떤 거야? 아, 여기 페북. 아, 제가 계속 이거 보면서 얘기하느라 이게 페북의 이야기 마켓이라는 데고요. 그러니까 썰 저장소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페이지로 들어오면 여기가 들어와지고 나 하리썰 듣고 싶은데 오늘 뭐 했냐고? 오늘 나 쇼핑 갔다 왔어. 그냥 뭐야, 옷 사려다가 너무 과소비할 것 같아서 옷 안 사고 화장품 중에 스킨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 사러 갔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동생 선물 사고 빵집에 갔거든? 내가 왜 계속 맛있다고 했던 공원빵집 있잖아. 거기 갔는데 그 빵집이 이제 이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어디로 이전하세요? 이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근처로 가긴 가는데 원래 걸어서 갈 만한 거리인데 꽤 멀리 가더라. 갈 순 있음. 아이고, 땡땡님, 어이쿠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 빵 자주 안 먹어. 엄청 좋아하긴 해. 통랑님, DJ님, 환타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빵빵. 이거 뭐지?
이거 완전 소설인데 이건? 엄청 길어. 오늘 내로 안 끝날 텐데 이거? 스크롤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얘도 해볼까? 엄청 긴데? 오 편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 스크롤을 해야 돼요. 대화체가 많고요. 벚꽃마을 404호에서 돈 받아와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영 아니면 끊어버릴게요. 네, 어서오세요. 결말만 알려드릴게요. 저 하다가. 꿀님 어서오시고요. 네, 장편입니다. 네, 벚꽃마을 404호에서 돈 받아와 이거요. 근데 깡패가 나오는데 깡패 목소리를 어떻게 하냐. 물론 돈 받아와 알겠어. 받아오지 않으면 네 놈의 목숨은 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안 무섭잖아. 예. 세상에. 근데 추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벚꽃마을 404호에서 돈 받아와입니다. 살려주세요. 뭐든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빌어먹을 친구놈에게 속아 다단계에 빠져버렸고 거기에 사채를 쓴 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 원금 이상으로 불어난 3천만 원을 못 갚자 사채업자 권 사장이 초저녁부터 패거리를 데려와서 나를 공터로 끌고 갔다. 돈을 빌릴 때만 해도 푸근한 곰 같았던 권 사장의 얼굴은 흉악한 맹수처럼 돌변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애티튜드도 단박에 변했다. 그는 다짜고짜 팔을 걷어붙여 두꺼운 전완근을 보였고 그 무자비한 팔뚝을 예고 없이 휘둘렀다. 따귀한데 코피가 터졌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 납작 엎드려서 빌었다. 살려만 주면 뭐든 다 한다고? 권 사장은 시실거렸다. 권 사장의 손짓에 덩치가 좋은 친구가 내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권 사장이 쪼그려 앉아 바닥에 달라붙은 나를 내려다보았다. 꽉 끼는 양복 바지가 잘 익은 소세지 마냥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는 이빨을 보이며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미소를 보였다. 금리가 반짝였다. 최영민 씨, 진짜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할게요.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잡생각이 떠올랐다. 뭘 시키려고 하지? 잔심부름? 마약 운반? 살인교사? 공포에 질린 뇌는 내게 극한 상황만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뭐가 되었든 맞는 건 싫었다. 벚꽃마을 404호에서 돈 받아와. 귀싸대기를 풀스윙으로 맞은 터라 귀가 윙윙거려 잘 들리지 않았다. 네? 권 사장은 내 귓볼을 고무줄 마냥 잡아당기고는 소리쳤다. 벚꽃마을 404호에서 돈 받아오라고. 그 말에 권 사장 밑에 놈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돈을 받아오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돈을 받아오는 건 그쪽이 프로일 텐데.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명언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게다가 벚꽃마을 404호라니 이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주소는 뭘까. 줄줄 새어나오는 코피를 훔치며 바닥에서 일어났다. 정확히는 일으켜졌다. 최영민 씨,
뭐든 한다고 했잖아. 할 거지? 싫어? 눈을 마주칠 수 없어 자연스레 눈을 깔게 되었고 내려간 시선의 끝에서 흉기를 연상시키는 그의 무지막지한 손을 보았다. 저걸로 또 맞는다고? 선택권은 없었다. 나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그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손짓했다. 야, 상철아, 김 사장한테 좋은 비즈니스가 생겼으니까 공터로 나오라고 전화 좀 걸어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지만 더 이상 맞지 않겠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잠시 뒤에 고급 외제차가 공터에 도착했고 거기서 힘을 꽤나 쓸 것 같은 어깨들이 내렸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한 놈이 크게 소리쳤다. 권 사장, 나왔어.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길래 바쁜 사람을 오라 그러는 거야? 그는 담배 연기를 뿜으려 천천히 걸어왔다. 연기가 천천히 거치며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었지만 풍겨오는 위압감 때문에 클로즈업되는 그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권 사장이 불러낸 김 사장이었다. 밤중에 선글라스는 모자란 새끼. 패션도 모르냐 새끼야. 근데 비즈니스가 뭔데? 김 사장의 물음에 권 사장은 나를 가리켰다. 자연스레 눈이 마주쳤고 선글라스를 뚫고 나오는 그의 형상구즘에 고개를 숙였다. 누군데? 이놈 거기 보낼 거야. 어디? 벚꽃마을 404호. 권 사장이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고 김 사장은 잠시 어이없어 하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그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공터에 울렸다. 아, 그 귀신 붙었다는 집? 쫄보 새끼야. 건달 때려쳐라. 뭔 귀신이야. 그 말 하려고 불렀냐? 야, 네가 안 믿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때 내기는 기억나지? 어휴, 진짜 하시려고요, 형님. 상철이가 말렸지만 권 사장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밀어붙였다. 1억 내기? 그래, 귀신이 있나 없나 1억 방. 권 사장의 도발에 김 사장은 박수를 치며 그가 데려온 패거리를 둘러보았다. 권 사장, 이자놀이로 돈 좀 만졌나 보다. 아주 돈을 퍼주려고 환장을 했네. 귀신이 어디 있다고 지랄이십니까?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헐, 1억 가져와. 참고로 난 현금만 받는다. 김 사장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려 눈가를 보이며 말했다. 잘 됐네.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거래 성사된 거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최영민 씨를 벚꽃마을 404호로 보낼 거야. 그래서 귀신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김 사장이 나한테 1억 주는 거고 이놈한테 아무 이상 없으면 내가 1억 주지. 김 사장은 나를 노려보았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누군지 알고. 권 사장은 두꺼운 팔뚝을 내 어깨에 올리려 했다. 그냥 어깨 동무였는데 그가 팔을 드는 동작에 나도 모르게 맞는 줄 알고 눈을 찔끔 감으며 움츠렸다. 아니, 최영민 씨, 사람들 오해하겠어. 권 사장은 너스레를 떨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옆에서 다소곳이 그의 팔뚝 거치대가 되었다. 뭐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기래? 김 사장이 따지자 권 사장은 능글맞게 대답했다. 최영민 씨는 우리한테 돈을 좀 빌린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돈만 받아올 거야. 아니, 돈을 못 받아와도 돼. 그냥 그 재수없는 벚꽃마을 404호에 갖다만 놓을 거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 최영민 씨는 벚꽃마을 404호에 갔다 와서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빚 전액 탕감. 빚을 탕감해준다는 소리에 옆에 있는 권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거기 최영민이라는 사람은 벚꽃마을 404호에 갔다 와서 아무 일도 없으면 빚이 사라진다? 그럼 나랑 같은 편이네. 귀신이 없어야 되니까. 오케이, 이해됐지? 간단하구만. 1억 벌기 쉽네. 권 사장, 너는 도박 절대 하지 마라. 김 사장은 윗니 아랫니 모든 치아를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주먹도 들어갈 만큼 입이 굉장히 컸다. 김 사장, 네가 벚꽃마을 404호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귀신이 안 붙고 못 배겨. 권 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금리가 또다시 번쩍였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광택이 났다. 오고 가는 대화는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벚꽃마을? 귀신? 1억? 비탄감? 벚꽃마을 404호에 대한 궁금증이 무럭무럭 자라난과 함께 난 어느샌가 검은색 차의 뒷자리에 실렸다. 뒤이어 덩치 좋은 건달 둘이 앞에 탔다. 그렇게 나는 두 명의 어깨들과 함께 미스터리로 가득한 벚꽃마을 404호로 향했다. 난 뒷좌석에 앉았고 권 사장 패거리의 막내가 운전을 맡았다. 김 사장 쪽 사람은 조수석에 앉았다. 그들의 임무는 감시였다. 내가 도망을 가는지와 내기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켜보는 역할이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둘 다 말단이라 그런지 말이 별로 없었다. 특히나 운전을 맡은 돼지감자? 권 사장도 그렇고 그의 오른팔로 보이는 상철이라는 사람이 돼지감자라고 불렀다. 닉네임을 정말 찰떡같이 잘 지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그는 권 사장에게 운전수로 지목될 때도 그랬었다. 그때 그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야, 돼지감자야, 네가 벚꽃마을까지 데려가서 잘 감시해라. 권 사장의 명령에 체격이 퉁퉁한, 아니 명백히 뚱뚱한, 그리고 조금은 애때어 보이는 남자의 째져있던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그래, 돼지감자야, 네가 갔다 와. 너 예전에 민철이랑도 한번 가봤잖아. 상철이가 돼지감자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상철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네, 알겠습니다. 돼지감자군은 머쓱하게 뒤통수를 긁적였다. 그러면서 거친 한숨을 내쉬었다. 뭔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와 반대로 호명되지 않은 다른 놈들은 안도하는 듯했다. 정말로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괜찮다니까. 어차피 넌 아파트 앞에서 감시만 할 거야. 저기 최영민 씨 혼자 404호에 갈 거니까. 상철이는 돼지감자군을 토닥이며 차키를 건넸다. 그랬다, 돼지감자군. 그는 내가 가야 할 벚꽃마을 404호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공터에는 보는 눈이 많아 물어보지 못했지만 차 안에서는 뭔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상대적으로 나와 동행하는 둘은 외모부터 흉악함이 덜했다. 특히 돼지감자군은 동글동글한 게 이모티콘 캐릭터 마냥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다. 덕분에 상대하기에는 정신적인 허들이 낮았고 나는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죄송한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에? 물어보세요. 내 물음에 운전을 하던 돼지감자분이 반응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의 반응이 사무치게 반가웠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거 언뜻 들었는데 벚꽃마을 404호에 가보신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 물음에 룸미러로 비치는 그의 낯빛이 달라졌다. 발자국이 찍힌 시멘트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두툼한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대답했다. 네, 예전에 민철 형님이라고 계셨었는데 그 형님이랑 가봤습니다.
대답을 꺼려할 줄 알았는데 돼지감자고는 성실히 대답해줬다.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사장 패거리의 똘마니가 놀라면서 물었다. 민철이 형님이라면 전에 돌아가신? 아, 네, 그때 장례식에 오셨었죠. 아, 네, 그때 저희 만났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잠깐의 대화를 통해 이 둘은 구면이고 얼마 전 권 사장 아래에 있던 민철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름의 정보였지만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내가 돈을 받으러 가야 될 벚꽃마을 404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특히 귀신이 나온다는 부분. 물론 귀신 같은 거 믿을 리가 없지만 믿지 않더라도 궁금한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아, 가보셨구나. 그럼 정말 귀신이 나오나요? 내 물음이 끝나는 동시에 신호가 걸려 차가 급히 멈췄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나? 걱정했지만 그런 건 아니었다. 핸들을 잡고 있던 돼지감자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신호등을 한번 바라보고 살짝 고개를 돌리며 정확히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그 집 딸이 내림을 받았거든요. 신내림. 그의 대답이 끝나고 잠깐이었지만 등에 소름이 돋았다. 물론 나는 귀신이나 무당은 전혀 믿지 않는다. 하지만 돼지감자분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몸이 절로 반응했다. 진짜요? 소문이 사실이었나? 조수석의 남자도 놀라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쪽 대부업계에서는 소문이 어느 정도 있는 이야기처럼 보였다. 신내림을 받았다고요? 예, 사채도 그래서 썼을걸요? 그 집 부모가 내림 막아달라고 무당한테 돈을 막 갖다 바쳤나봐요.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모아다가 쏟아붓다가 아마 남편이었나? 부인이었나? 아무튼 사고로 죽고 그 다음부터 포기하고 내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감자고는 꽤나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었다. 기분이 묘했다. 그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뭔가 구린 건 분명했다. 아무리 신내림을 받은 집안이라 해도 건장한 남자들이, 그것도 조폭들이 겁을 먹는다고? 최영민 씨라 했죠? 네? 귀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라고요? 돼지감자고는 무게를 잡으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거기 벚꽃마을 404호에 돈만 받으러 갔다 하면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요. 그냥님 금리 보셨죠? 순간 권 사장의 시실거리는 웃음과 함께 반짝였던 금리가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벚꽃마을 404호에 돈 받으러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강릉에 나간 거예요. 운전하셨던 형님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피하려다가 사고 났다 했는데 우연한 사고 아니에요? 근데 도로에는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귀신 본 거죠. 순간 나도 모르게 창밖의 풍경을 봤다. 날은 어두워졌고 도로에는 차가 별로 없었다. 돼지감자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정도 사고면 다행입니다. 벚꽃마을 404호 갔다가 죽은 형님들도 있습니다. 돼지감자군의 말이 끝나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뒤에 있던 차에 빵빵거리는 클락션 소리에 겨우 정신이 돌아왔다. 혹시 민철이 형님도 귀신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조수석 남자의 물음에 돼지감자군은 엑셀을 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내가 귀신이나 무속을 아예 믿지 않아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 그 귀신 때문에 죽으셨다는 민철이 형님이라는 분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돼지감자군은 운전석의 창문을 살짝 내렸다. 좁은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봄이었지만 밤바람은 찼다. 찬바람이 돌고 돼지감자군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 말했다. 쇼크사랍니다. 갑자기 쇼크사라니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쇼크사 있다고 귀신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건 좀... 그의 말에 의문을 가진 나는 따지듯 물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곧장 대답했다. 죽기 전에 계속 귀신이 보여서 미치겠다 했습니다. 민철이 형님이요? 돼지감자분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그는 상기된 톤으로 말을 이었다. 그 사나이였던 형님이 귀신이 보여서 잠을 못 자겠다고 술 퍼먹고 나중에는 제정신으로 못 있겠다고 뽕까지 하셨습니다. 덕분에 같이 생활했던 저도 엄청 피곤했어요. 뽕이요? 뽕이라면 마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밤마다 못 자겠다고 뽕을 맞아서 팔에는 주사 자국 숭숭 나있고 눈은 퀭해가지고 그냥님한테도 눈깔 재수없다고 막 혼났습니다. 결국에 그냥님한테 뽕 맞는 거 걸려가지고 갖고 있던 뽕 다 버리고 완전 폐인됐어요. 이러다가 조직에서 쫓겨나겠다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수면 억수로 퍼마셨거든요. 맨정신으로 힘들다고. 그다 결국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돼지감자군은 말을 마치고 찝찝한지 괜히 두꺼운 허벅지를 긁적였다. 차 안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무거워졌다. 그의 얘기가 끝난과 동시에 차가 신호에 걸려서 섰다. 민철이 형님이 귀신 붙어서 돌아가셨구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혼자 중얼거렸다. 돼지감자분이 친절히 설명해줬지만 죽기 전에 귀신이 보였다는 것도 그가 쇼크사를 한 것도 귀신 때문이라는 것도 아직 믿기 힘들었다. 아, 여긴 신호가 좀 기네요. 말을 많이 했더니 입이 좀 마른데 이거 마실래요? 잠깐 여유가 생긴 돼지감자군은 대시보드를 열어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뭡니까? 이거 돼지감자즙인데 목마르시면은. 돼지감자즙이라는 말에 헛기침이 터져나왔다. 간신히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참아냈다. 하나 하실래요? 그가 내게 누런 갈색포에 담긴 돼지감자즙 하나를 건넸다. 아, 저는 괜찮아요. 아, 돼지감자즙.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그 형님들이 돼지감자라고. 예, 제가 맨날 이 돼지감자즙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형님들이 별명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 건강식품 치곤 먹을만하네요. 어느새 조수석 남자는 입에 돼지감자즙을 물고 쭉쭉 빨면서 말했다. 제가 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 돼지감자가 당에 좋다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아, 당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 어머니도 당 수치 높아가지고 식단 관리하시거든요. 혈당 수치가 높으신 어머니 덕분에 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필요했다. 심한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하니 정말 골치 아픈 질병이다. 제가 아직 나이는 어린데 몸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인슐린 주사 맞고 돼지감자즙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돼지감자군은 자신의 몸을 스캔하며 말했다. 인슐린 주사요? 순간 어두운 기억과 함께 뭔가 뇌리를 스쳤다. 네, 인슐린 주사요. 맞다. 그것 때문에 웃긴 일 하나 있었는데 민철이 형님 때문에 큰형님이 저 직원들 뽕 검사한다고 했거든요. 다 팔뚝 걷어가지고 주사 자국 본다고. 저 그때 뒤질 뻔했습니다. 인슐린 주사 때문에 저도 뽕하는 거 아니냐고. 그가 너스레를 떨면서 웃었다. 옆에 조수석 남자도 웃었지만 나는 뭔가 뇌리에 스쳐 웃을 수 없었다. 정말로 귀신 때문에 죽었을까?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걸까? 귀신을 철저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 있었다.
왜 그러세요? 그냥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가능성이요? 아까 민철이 형님이랑 같이 생활하셨다고 했죠? 네, 사무실 건물에 딸린 숙소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럼 가능성이 좀 더 커지네요. 어떤 가능성이요? 민철이 형님 쇼크사가 귀신 때문이 아니라 저혈당 때문에 일어난 쇼크사면은. 순간 신호가 바뀌고 차는 다시금 벚꽃마을 404호를 향해 출발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혈당 쇼크사면 뭐가 달라집니까? 돼지감자군은 궁금한 투로 물었다. 사망하기 전날에 술 마셨다고 했죠? 민철이 형님이 취해서 실수로 본인 팔뚝에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면 어떨까요? 마약이랑 착각하고 실수로 투여했다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인은 인슐린 주사를 과다 투여하면 저혈당 쇼크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요? 인슐린 주사가 그렇게 위험해요? 돼지감자군이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다. 당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많은 양을 투여하면 위험해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조수석 남자의 말에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제가 시도해봐서 알아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떠올랐다. 다단계가 늪이라는 걸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사체는 불어났고 불어난 이자는 나의 삶을 갉아먹었다. 그쯤 나의 자살 시도는 시작됐다. 누군가는 3천만 원에 삶을 포기하냐고 하겠지만 평생 갚아도 3천만 원이 줄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도 고통을 싫어했기에 최대한 고통이 없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인터넷에는 나같이 고통 없이 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들로 넘쳐났다. 그중 하나가 어머니의 인슐린 주사를 이용한 자살이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다다르지 못해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다. 내가 제시한 가능성에 그 둘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돼지감자부는 충격을 크게 받은 듯했다. 그렇지만 돼지감자분이 말을 하려 했지만 내가 말을 자르고 바로 물었다. 혹시 그쪽에 인슐린이나 주사량이 줄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을 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내 예상이 맞는 듯 했다. 저는 그게 저희 사장님이 직원들 뽕 검사할 때 뽕인 줄 알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맞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사도 그렇고 줄었네요. 뭐예요? 그러면 귀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겁니까? 그렇지만 민철이 형님이 귀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건 마약을 해서 환각 본 게 아닐까요? 마약하면 환각 증상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쇼크사가 인슐린 주사 때문이라면 민철이 형님의 죽음에 자신의 탓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벚꽃마을 404호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뽕하신 것 같았는데. 그건 모르죠. 민철이 형님이 그 전부터 마약을 했는지는. 저도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저 가능성을 제시한 것 뿐이에요. 나는 돼지감자군이 내뱉는 모든 주장을 받아쳤다. 돼지감자군은 입맛만 다실 뿐 말을 하진 않았다. 말문이 막혔는지 침묵이 길어졌다. 생각이 많아 보였다. 믿음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경우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그 의문을 외면하거나 그 의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믿음이 잘못되었나 확인하거나. 사실 최영민 씨 말 듣기 전에는 당연히 귀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민철이 형님이랑 벚꽃마을 404호에 처음 갔을 때 그 형님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원한을 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돼지감자군은 그날 일을 떠올렸다.
이자를 원금만큼 냈어요. 근데 또 돈을 내놓으라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돈 빌릴 때 계약서 썼잖아. 계약서대로 돈 더 갚으라고. 과격한 분위기에 돼지감자군이 눈치를 봤다. 사기꾼 새끼들. 여자는 눈을 헤기며 말했다. 순간 민철의 손바닥과 그녀의 가녀린 뺨을 내리쳤다. 채진 타격음과 함께 그녀의 머리가 휘날리며 고개가 돌아갔다. 뭐? 사기꾼? 이게 미쳤나? 재수없는 년이. 순간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마치 장난감 목이 돌아가듯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돼지감자는 뒤에 서 있어서 그녀의 눈을 볼 순 없었지만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 유지한 채 민철을 보면서 네 새끼는 절대 편안히 눈 못 감아. 절대로 곱게 못 죽어. 눈깔 뒤집어진 채로 숨 헐떡거리면서 고통스럽게 되질 거야. 그리고 그는 배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민철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챙겨서 후다닥 나왔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귀신이 보인다 했다. 그는 죽기 전까지 귀신이 보인다 했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었다. 결국 민철은 그녀가 말했던 대로 눈깔이 뒤집어진 채 죽어버렸다. 정말 단순한 사고사였을까요? 돼지감자군에게는 아직도 의문이 남은 듯했다. 적어도 그 신내림 받은 여자 혹은 귀신의 짓이라고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한 사람 더 있어요. 그게 사실 벚꽃마을 404호에 다녀와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상백이 형님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귀신 보고 교통사고 내신 형님인데 그 형님이 민철이 형님보다 먼저 죽었죠. 상백이 형님? 상백이 형님이요? 그 형님 자살했다고 들었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나저나 조수석의 남자가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자살하신 거예요? 저희 사무실 옥상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잉? 그럼 그냥 자살 아니에요? 그것도 벚꽃마을 404호랑 연관이 있나요? 그 형님이 자살을 할 리가 없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할 리가 없다는 말이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중국집에 짜장면 시켜놓고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돼지감자야,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좀 시켜. 상백은 입에 담배를 문 채 사무실 문에 나가며 말했다. 사무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팔은 문신이 가득했다. 지금 시킬까요? 네, 바로 시켜. 민철이 늦는다니까. 네 거랑 내 것만. 알겠습니다. 돼지감자군은 핸드폰으로 주문을 했다. 순간 다시 사무실 문이 열리고 상백이 반쯤 얼굴을 내미며 말했다. 야, 곱빼기로 시키고 단무지 많이 달라 그래. 그때 시간이 지나고 짜장면이 왔다고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돼지감자는 육중한 몸을 의자에서 일으켜 사무실 문으로 향했다. 그와 동시에 창문 밖으로 시커먼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불길함에 돼지감자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성큼성큼 창밖을 향해 다가갔다. 날씨는 쾌청했고 사람들은 소란스러웠다. 푸른 하늘 아래 가장 낮은 바닥에는 피떡이 되어 아스팔트에 들러붙은 상백이 있었다. 팔의 문신은 뼈가 부러지며 모양이 일그러졌고 피가 물들어서 기괴하게 변했다. 돼지감자군은 뭔가에 홀린 듯 그 장면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문 밖에서 다시금 짜장면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 건장한 형님이 어떤 몸싸움의 흔적도 없이 떨어지셨는데 그러면 혼자 스스로 뛰어내리셨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짜장면을 왜 시키러 간 건지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때가 교통사고 나고 얼마 안 된 터라 괜히 귀신에 홀린 거 아니냐는 말이 돌다가 민철이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벚꽃마을 404호 갔다가 원한 사서 그랬다는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상배 형님도 404호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막 욕하면서 협박했거든요. 단순히 발을 헛디뎌서 그랬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최영민 씨 말대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상하잖아요. 맨날 옥상 가서 담배 피우는 형님인데 미끄러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옥상 구조상 그러기도 애매하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정말 자살이거나 실수로 발에 헛디뎠거나 자살로 보기에는 짜장면이라던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실족사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앞선 두 가지 가능성을 제외하면 돼지감작은 말대로 귀신 때문인데 그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다. 상백이 형님 경우는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어쨌든 도착했어요. 여기가 벚꽃마을 아파트 단지입니다. 차는 단지 내 주차장에 세워졌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었다. 고층이 아닌 5층 이하로 구성된 조그만 아파트 단지였다. 눈에 띄는 건 아파트 주변에 심어진 많은 벚꽃나무들이었다. 봄을 맞아 만개한 벚꽃은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돼지감자구는 그 아름다운 벚꽃길을 투벅투벅 가로질러 갔고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벚꽃마을 4동 입구에서 돼지감자구는 멈췄다. 쭉 둘러보니 불길하게 4층만 불이 켜져 있었다. 돼지감자구는 전화를 걸었다. 그의 형님과 통화를 하는 듯했다. 형님 도착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신호가 계속 걸려가지고 좀 걸렸습니다. 3천이요? 네 형님 알겠습니다. 돼지감자구는 통화를 마치고 나를 보면서 말했다. 그럼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와야 될 돈은 3천인데 못 준다 하면 그냥 오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404호예요.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돼지감자군이 내 뒤통수를 향해 말했다. 처음엔 무조건 귀신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아까 차에서 말씀 듣고 보니까 솔직히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돼지감자군은 예의가 바른 친구였다. 나는 뒤를 돌아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조수석의 남자는 담배를 물었고 돼지감자군은 주머니에서 돼지감자즙을 꺼냈다. 입구에 들어가고 나를 마주친 건 계단이었다. 저층이라서 승강기가 없었다. 나는 계단을 오르기 전 한숨을 내쉬었다. 권 사장이 떠올랐다. 내게는 귀신보다 근육으로 뭉쳐진 권 사장이 훨씬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빨리 끝나자는 생각에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올랐다. 하지만 4층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속도가 줄었다. 허벅지와 무릎이 저려오는 것도 있었지만 404호 문짝의 기이함도 한몫했다. 알 수 없는 한자와 종이가 붙어있고 벽은 뭔가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404호라는 글씨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문 앞에서 한참 고민했다. 문을 두드릴까 초인종을 누를까. 결국 문을 두드렸다. 똑똑 계십니까? 몇 초 지나서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고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돈 받으러 왔습니다. 네? 대답과 동시에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되는 순간 좁은 문틈으로 긴 생머리의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하얀 피부톤에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얼굴이었다. 설마 이 여자가 귀신 내린 여자인가? 생각도 잠시 문고리 너머 그녀의 소나기에 반짝이는 뭔가가 들려있는 걸 보고 기겁했다. 그녀의 손에는 날이 시퍼런 칼이 들려있었다.
내가 비명과 함께 뒷걸음을 치자 그녀는 칼을 쥔 손을 옆으로 휘저으며 설명했다. 죄송해요. 놀라셨구나. 이거는 지금 과일 깎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더욱 두근거렸다. 일단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건 일반 가정집이라기보단 점집이라고 표현할 만한 인테리어였다. 제사상 같은 게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차려져 있었고 벽에는 화려하다 못해 정신사나운 병풍이 있었다. 베란다 창가 쪽에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서서 나를 노려보았다. 밤중에 남자가 돈을 받으러 온 모양새니 어찌 보면 경계하는 게 당연했다. 머쓱해진 나는 어머니께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신내림을 받았다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은 거실보다 더욱 점집 같았다. 이상한 그림과 부적, 재단 같은 것도 있었다. 우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성격상 점집 같은 곳은 가본 적이 없어 기묘함을 풍기는 내부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어느새 그녀는 알록달록한 방석에 앉더니 의심스럽다는 투로 말했다. 일단 여기 앉으세요. 근데 정말 돈 받으러 오신 분 맞나요? 앞만 봐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네? 그녀와 나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았다. 원래 오던 분은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와서요. 그리고 깡패나 사채업자처럼은 안 보여서. 그녀의 말에 난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도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는 테이블 밑에서 검은색 가방을 주섬주섬 꺼내며 물었다. 그래서 얼마예요? 제가 듣기로는 3천만 원 받아오라고 했거든요. 3천만 원. 그녀는 아담한 손으로 검은색 가방에서 5만 원 묶음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녀가 숫자를 세며 테이블에 신사임당 뭉치를 올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침이 넘어갔다. 돼지감자분이 못 받을 수도 있다 했지만 그녀는 의외로 쉽게 돈을 꺼냈다. 한 묶음당 500만 원, 곱하기 6은 3천만 원 맞죠? 네, 맞아요. 그나저나 현금이 엄청 많으시네요. 돈 받기 힘들 거라 들었는데. 네? 그동안 권 사장이 저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저 이래 보여도 비싼 점쟁이에요. 신내림 막아주던 무당이 꽤나 이름 있는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 뚫고 신내림 받아서 굉장히 강한 신 들어왔다고 유명해졌거든요. 내림 받고 나서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 점을 다 봐주다 보니까 입소문이 좀 나서 지금은 꽤 많이 벌고 있어요. 그녀는 뭔가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자부심을 보였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로 이번에 3천만 원 주면 이전 끝인 거죠? 권 사장한테 확실히 전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뜯어내려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도대체 얼마를 뜯어가는 건지. 그녀는 테이블에 있던 돈 뭉치를 종이 가방에 담으며 말했다. 왠지 투덜대는 모습이 귀엽게 보였다. 네, 알겠습니다. 돈을 담던 그녀가 정면을 바라봤고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갸우뚱하며 물었다. 근데 왜 당신을 보냈을까요? 그 뚱뚱한 분도 안 보이고 전에 왔던 사람들이랑은 다르네요. 다르다뇨? 전에 왔던 사람들은 오자마자 상 뒤집고 욕하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땐 갚을 돈이 없어서 더 과격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막 말끝을 흐리며 내게 돈이 잠긴 종이 가방을 건넸다. 그 전에 왔던 사람들 죽었어요. 덤덤한 투로 대답했다. 네? 죽었다고요?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커다란 눈망울을 동그랗게 뜬 게 마치 귀여운 고양이처럼 보였다. 모르셨나봐요? 당연히 모르죠. 그 인간들이랑 안부 묻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왜 죽었대요? 깡패니까 막 싸우다 죽었나? 그냥 뭐 사고로 죽은 것 같은데 웃긴 건 그 인간들 귀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귀신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에게 내가 돼지감자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풀었다. 벚꽃마을 404호에 들렀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빨이 빠져 금리를 하게 된 권 사장부터 그녀의 따귀를 때렸던 민철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자살을 하게 된 상백이라는 사람까지.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일들 때문에 권 사장이 여기 오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인간이? 그래서 직접 돈 받으러 안 온 거구나. 짜증나. 그딴 멍청한 인간이 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는지. 돈이 문제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내가 옳았다. 권 사장 패거리, 공포의 대상이었던 벚꽃마을 404호 여자는 미스터리한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승리감에 빠졌다. 나는 이겼다. 멍청한 깡패들 덕분에 공짜로 빚을 탕감하게 생겼다. 뭔가 들뜬 마음으로 그녀가 건네준 종이 가방을 쥐고 일어날 준비를 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점을 보다 보면 점 보러 온 사람이 내 말을 믿는지 의심하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쪽 분은 이런 거 안 믿는다고 얼굴에 쓰여 있어요. 네, 솔직히 안 믿는 편이에요. 제가 그쪽 점을 봐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는지. 오늘 밤이 위험한가요? 제가 봤을 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근데 저는 복채도 없는데? 복채는 키스로 받을게요. 네,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이거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가 좀 그렇고 둘이 진짜 했어요. 물론 키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천만 원을 19금은 아닙니다. 3천만 원을 받고 404호를 나섰대요. 스킵이 아니고 그냥 그녀의 샴푸 냄새가 막 났고 그런 얘기예요. 키스만 했어. 키스하고 여자가 이제 과일 깎던 과도를 건네면서 오늘 밤에 이 칼을 꼭 품에 지니고 있으라 했대요. 계속할게요. 떨떠름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지금 내 신변이 안전하진 않았으니까. 칼을 받아서 외투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딱딱한 감촉이 가슴팍에 느껴졌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벚꽃마을 404호의 문에 나선 순간부터 발걸음이 가벼웠다. 점점 계단을 올라올 때와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길이 BGM이 필요할 정도로 흥이 났다. 귀신 씌어 죽을 일도 없고 빛도 사라질 거다. 아파트 입구에는 돼지감자군과 김사장 패거리의 남자가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담배꽁초 몇 개가 떨어져 있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럭저럭. 뭐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하도 안 나오셔가지고. 돼지감자군의 질문에 그녀와의 키스가 떠올랐지만 말을 아끼기로 했다. 딱히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건 뭐예요? 돼지감자군은 종이 가방을 가리켰다. 돈 받아왔어요. 와, 정말이에요? 돼지감자군의 표정이 오묘했다. 반대로 조수석의 남자는 환하게 웃었다. 일단 가시죠. 형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안 합니까? 돼지감자군이 차에 시동을 걸며 물었다. 그 여잔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뭘요?
그 민철이 형님이랑 상백이 형님이 죽었는지도 모르던데요? 진짜요? 그럼 귀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네요? 와, 진짜 뭔가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돼지 감자곤의 반응은 놀랍게도 그녀의 반응과 겹쳐졌다.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했던, 당사자들은 몰랐던 아이러니한 상황. 깡패들이 무서워한 신내림 받은 여자, 그리고 신내림 받은 여자를 무서워한 깡패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연장 쓰시는 분 있으면 뒤에까지 하고요. 없으면 저 갈게요. 와, 뒤에 얘기 너무 궁금해. 나 혼자 봐야지. 아, 근데 아니 갑자기 여기서 키스를 갈겨버린다고? 너무 당황스럽잖아. 가는 거야? 꼽으면 연장하세요. 한심. 우후 유후. 키스 갈기고 별거 없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구나. 나 너무 슬프다. 별일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돈 받으러 가서?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쪽에서 끊었으면 이제 요청 수도 제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예. 이거 뭐 다음 얘기는 또 월요일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